나는 어린 시절부터 돈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다. 가난은 단지 밥이 부족한 게 아니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기회가 나를 지나치는 그 냉혹한 감정이었다. 그 시절 나는 하루 벌어 하루를 먹었고 손에 쥔 몇 푼의 돈이 인생 전부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껴도 가난은 나아지지 않았다. 절약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의미가 생긴다. 내가 가진 돈은 작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쥐는 대신 돈을 살려 쓰는 법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가난 속에서도 나는 호기심이 많았다. 남들은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나는 늘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돈으로 기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평생 벗어나지 못할까? 그 답은 소비의 방향에 있었다. 어떤 이는 돈을 쓸 때마다 사라지게 만들고 어떤 이는 돈을 쓸 때마다 더 크게 돌려받았다. 나는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나만의 철학을 세웠다. 돈은 어디에 쓰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 깨달음은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됐다. 20살 무렵 나는 우연히 헌 책방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책값은 당시 내 하루 품삯이었다. 주인 아저씨는 말했다. 이 돈이면 밥 2끼는 먹겠지. 그러나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밥이 아니라 생각을 사고 싶었다. 그 책 한 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 안에는 세상을 보는 눈,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다루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를 키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것이 내 첫 번째 소비의 철학이었다. 배움을 향한 소비는 절대 손해가 아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춘다. 겁이 많은 사람은 돈을 쥐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가 있는 사람은 돈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배우고 확장한다. 나는 그 차이를 가난 속에서 배웠다. 어떤 날은 일당을 모두 교통비로 쓰며 기술을 배우러 다녔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굶으며 일을 배웠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 돈으로 밥을 사 먹지 왜 굶느냐?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밥은 오늘을 살리고 배움은 내일을 살린다. 나는 내일을 위해 굶었다. 그 굶주림은 결핍이 아니라 투자였다. 내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그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가진 모든 걸 배움에 쏟았다. 기계를 몰라도, 건설을 몰라도 사람을 보고 배우면 된다. 나는 현장에서 기술자들의 손끝을 관찰했고 그들의 말을 귀로 외웠다.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비였다. 배움을 향한 소비, 돈보다 값진 경험을 사는 소비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정주영은 운이 좋았다. 아니다. 나는 운을 샀다. 기회를 샀다. 그리고 그 대가를 돈으로 지불했다. 가난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용기가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배웠다. 돈을 써야 얻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돈은 정체된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움직이는 가능성이 되기도 한다. 나는 그 차이를 수많은 실패 속에서 배웠다. 첫 사업을 하며 자재비를 아껴버려다 품질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 결과 거래처를 잃었다. 나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돈을 아꼈냐? 아니면 신뢰를 잃었냐? 그 순간 깨달았다. 절약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었다. 신뢰를 잃는 절약은 가난보다 무서운 실패였다. 그때부터 나는 돈을 가치에 맞게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나의 두 번째 소비 원칙이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나는 그 이후로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배움과 경험에 돈을 쓸 것인가? 눈앞의 이익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매번 나는 배움을 선택했다. 어떤 날은 일본으로, 어떤 날은 부산 항구로, 어떤 날은 공장 한가운데로 갔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돈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성장시킬 것인가? 그리고 항상 후자를 선택했다. 그 결과 내 인생은 가난에서 풍요로, 막노동에서 경영으로 옮겨갔다. 나는 말하고 싶다. 절약이 미덕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절약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의 결과다. 나는 그것을 일찍 깨달았다. 그래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 대신
헛되이 쓰지도 않았다. 돈을 쓸 때마다 질문했다. 이 소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부를 얻을 수 없다. 결국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능성을 닫는 일이다. 돈은 물과 같다. 흘러야 맑고 돌면 썩는다. 나는 평생 그 물을 흘려보내며 살았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몰라서 생긴다.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돈의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된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평생 배움에 돈을 아꼈던 적이 없었다. 그 배움이 내 사업의 근본이 되었고 내 인생의 방향이 되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배움을 향해 돈을 썼던 이유, 그리고 그 소비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바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썼다. 그러나 아무 데나 쓰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 없는 소비가 있었다. 바로 배움을 향한 소비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배움은 분명히 돈으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투자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책을 사고 기술을 배우고 사람의 생각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밥은 굶어도 배움은 굶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만든 첫 번째 습관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종종 기술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기웃거렸다. 그들이 쓰는 망치 소리, 나무 냄새, 기계의 열기, 그것이 나에겐 교과서였다. 일당을 받으면 밥을 사 먹을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 돈으로 연장 하나를 샀다. 그 연장은 내 손의 연장이 되었고 나중에는 내 인생의 연장이 되었다. 나는 그런 소비를 절대 낭비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돈이 내 손에 기술을 남기고 내 마음에 자신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돈을 썼다. 일본의 기술자들이 들어왔을 때 통역 한 명 없이 그들의 작업 방식을 눈으로 배웠다. 점심시간에도 그들의 손동작을 따라 해봤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직접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은 배움은 한 번 놓치면 평생 따라잡을 수 없다.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배움을 향한 소비는 단순히 공부를 뜻하지 않았다. 나는 실패에서도 배웠고 사람에게서도 배웠다. 돈을 써서 배운 게 아니라 돈을 통해 배우는 법을 익혔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사업 초기에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려다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 나는 큰 돈을 잃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배움은 책에서만 오는 게 아니구나. 세상은 돈으로 수업료를 받는 학교구나. 그날 이후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패는 값비싼 교재였고 돈은 그 교재를 사는 등록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나는 후배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돈을 써서라도 배워야 한다. 돈이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만큼 세상을 산다고 생각해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배움을 잃는 것이다. 돈을 지키려다 기회를 놓치면 그건 이미 가난한 선택이다.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에도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외국의 한 건설사 대표가 나를 초대했다. 그곳에는 최신 장비와 시스템이 가득했다. 나는 회의실보다 현장으로 내려갔다. 기계의 움직임, 사람들의 손발, 그들의 일하는 리듬을 보며 메모했다. 그 대표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이런 건 직접 안 보셔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내가 현장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겠소? 그 말이 통역을 통해 전해지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비행기 값을 몇 배로 벌었다. 돈을 배움에 쓴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확장하는 일이었다. 나는 배움에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아끼는 사람의 차이를 너무 많이 봐왔다. 돈을 아끼는 사람은 늘 제자리였다. 반면 배움을 향해 돈을 쓴 사람은 늘 성장했다. 그것이 나의 세 번째 원칙이기도 했다. 돈은 지식의 크기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은 돈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생각이 더 크면은 언젠가 돈은 따라온다. 그러나 생각이 좁으면
돈이 많아도 결국 사라진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저는 아직 돈이 없습니다. 배움에 쓸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한다. 돈이 없을 때 배운 게 진짜다. 돈이 있을 때 배우면 이미 늦었다. 가난할 때 배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나는 그걸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나는 늘 배움의 소비를 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 소비는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다. 내가 쓴 돈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를 받고 내 안에서 지식이 되었고 기술이 되었고 철학이 되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돈으로, 신뢰로, 성공으로 돌아왔다. 세상은 돌고 돈다. 돈을 흘려보내면 배움이 되고 배움은 다시 돈이 된다. 그것이 나의 순환의 법칙이었다. 나는 배움을 통해 성장했고 성장을 통해 다시 배움을 이어갔다. 그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언제나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책 한 권, 강연 하나, 사람과의 대화 한 번이 모두 내겐 자산이었다. 나는 그 자산에 돈을 썼다. 돈을 쓰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각이 늘어났다. 생각이 늘어나면 결국 돈은 따라왔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시간이라는 돈이 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돈이란 결국 시간의 다른 이름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건 돈을 낭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배움에 쓰는 건 가장 값진 소비다. 나는 인생의 초반을 그 소비로 채웠다. 배움에 돈을 쓰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움은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킬 힘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실을 수없이 증명했다. 사업이 무너져도 나는 배웠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다. 돈은 잃어도 배움은 남았다. 그리고 남은 배움이 다시 돈을 만들었다. 이제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돈은 당신의 지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 머릿속이 비어 있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가난해진다. 그러나 머릿속이 채워져 있으면 비어있는 지갑도 언젠가 다시 채워진다. 그것이 내가 평생 믿은 진리였다. 그러니 나는 청년들에게 말한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말고 먼저 배움을 사라. 돈은 사라지지만 배움은 남는다. 남은 배움이 다시 돈을 부른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배움 다음으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소비, 바로 사람에게 쓰는 소비였다. 돈은 물건보다 사람에게 쓸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낳는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평생 믿어온 그 진리에 대한 것이다. 나는 평생 동안 사람에게 돈을 썼다. 그게 내가 배운 가장 값진 소비였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사람에게 돈을 쓸 줄 모르면 절대 큰일을 못한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사람에게 쓴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로 돌아오고 충성으로 돌아오고 결국 성과로 돌아온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살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사람을 돈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돈은 언제든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차이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한 번은 사업 초기 공사 현장에서 자금난이 심해져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결단했다. 내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직원 월급으로 썼다. 나조차 밥값이 없던 시절이었다. 어떤 이는 내게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냉정해야 합니다. 잠시 미뤄도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람이 굶으면은 회사를 살릴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다음 달 우리는 그 공사를 제 시간에 끝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따냈다. 돈을 사람에게 쓴 대가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사람에게 쓴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신뢰라는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 이후로 나는 회사가 어려워도 가장 먼저 사람을 챙겼다. 그게 나의 경영 방식이었고 내 인생 철학이었다. 많은 경영자들이 비용을 줄일 때 사람부터 줄인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사람을 줄이는 순간 미래를 줄이는 것이다. 미래를 잃은 기업은 이미 끝난 기업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데 돈을 썼다. 나는 늘 믿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돈 앞에서 변하고 어떤 이는 돈 앞에서 빛난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돈을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 했다. 그 사람에게 쓴 돈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시절이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선 사람들. 계약이 막히고 자재가 늦어지며 모든 게 엉망이 됐다. 그때 내 옆에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있었다. 그는 열정이 있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실수도 잦았다. 사람들은 그를 교체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사람은 실수로 자라는 법이다. 한 번 더 맡겨보자. 대신 나는 그에게 책임을 지게 했다. 자네가 이 일을 끝내면 나는 자네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네. 그 말에 그는 밤새도록 일했다. 한 달 뒤 그는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나는 그에게 보너스를 줬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 젊은이는 훗날 내 오른팔이 되었다. 그가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난다. 회장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돈은 사람에게 쓰일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돈이 물건으로 쓰이면 사라지지만 사람에게 쓰이면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가 배운 진짜 소비였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내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IMF 때도 마찬가지였다. 주변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며 사람을 내보낼 때 나는 최대한 지켰다. 그때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사람을 버리는 현실은 결국 회사를 버리는 현실이 된다. 그 결단이 나를 살렸다. 위기가 지나간 뒤 그 직원들이 다시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이었다. 나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사람을 볼 때는 능력보다 태도를 보라. 태도가 올바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그들은 언젠가 그 돈을 2배, 3배로 돌려준다. 반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 그건 구멍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어떤 이는 내 돈을 받고 떠났고 어떤 이는 내 곁에 남아 평생 함께했다. 그 경험들이 나를 단련시켰다. 나는 종종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마라. 사업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굴러간다.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지만 사람을 계산하는 사람은 결국 고립된다. 나는 사람을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길을 내줬다. 길을 만들어주는 소비, 그것이 나의 철학이었다. 한 번은 외국 바이어와의 미팅 자리에서였다. 그는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왜 그렇게 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씁니까? 그건 비효율 아닙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기름으로 돌고 사람은 신뢰로 돕니다. 나는 그 기름값을 내는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나를 사람을 믿는 기업가라 불렀다. 나는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나는 언제나 돈을 사람에게 흘려보냈다.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돌아올 때는 이익의 형태가 아니라 신뢰의 형태였다. 돈이 사람을 잇고 사람의 신뢰가 다시 돈을 불러오는 순환. 그것이 내가 평생 지켜온 경영의 법칙이었다. 돈은 순환할 때만 가치가 있다. 그 순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이제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돈은 사람에게 쓸 때 살아난다. 돈을 쥐고 있으면 당신은 그저 부자일 뿐이다. 그러나 돈을 사람에게 쓰면 당신은 리더가 된다. 돈은 리더십의 도구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생을 결정한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말한다. 사람을 믿어라. 그리고 사람에게 써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써라.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부가 된다. 사람에게 쓰는 소비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이익이다. 그건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다.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만큼 중요한 소비가 또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바로 시간을 사는 소비였다. 나는 돈을 써서 시간을 벌었고 시간을 통해 인생을 확장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시간을 사는 철학에 대한 것이다. 나는 평생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여겼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순서를 거꾸로 산다. 돈을 아끼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돈을 써서 시간을 샀다. 그것이 내가 배운 세 번째 소비의 철학이었다. 돈을 지키려다 인생을 잃는 사람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반대로 돈을 쓰며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결국 성공의 길을 걸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나는 하루 20시간을 일했다. 낮에는 일꾼으로 밤에는 경영자로 살았다. 그러면서도 늘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시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제자리로 돌리는가? 나는 제자리로 도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람을 뽑았다. 일을 나눴다. 대신 그 시간에 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회장님 직접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돈은 아낄 수 있어도 시간은 못 아낀다. 그 차이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내가 아니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게 진짜 시간을 사는 방법이었다. 시간을 산다는 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현장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다. 그래서 회의보다 현장에 시간을 썼고 계산보다 결단에 시간을 썼다. 결단은 빠르게 해야 했다. 생각만 길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천천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안다. 천천히 하다 보면 세상은 이미 달려가고 있다. 느림은 안정이 아니라 놓침이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많이 봐왔다. 시간을 돈으로 사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배움을 앞당기는 것이다. 나는 모르는 게 있으면 책을 사거나 사람을 샀다. 기술자가 필요하면 직접 가서 물었다. 그게 돈이 들더라도 시간을 줄이는 길이었다. 나는 젊은 시절 일본의 한 기술자를 찾아가 직접 부탁했다. 하루만 내게 가르쳐 주시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하루는 비쌉니다. 나는 대답했다. 그 하루가 내 10년을 줄여줄 수 있다면 싸지요. 그는 결국 승낙했다. 그리고 단 하루의 배움이 내 회사를 바꿨다. 그때부터 나는 확신했다. 돈을 써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왜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인생을 따라 사느라 낭비하느냐? 남들이 다 하는 방식으로만 살면 그건 이미 남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나는 남의 시간을 사지 않았다. 대신 내 시간을 만들었다. 내 길, 내 속도, 내 결정. 그리고 그 모든 결정 뒤에는 언제나 돈의 흐름이 있었다. 돈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는 연료였다. 시간을 아낀다는 건 단순히 빨리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나는 회의보다 실행을 택했다. 서류보다 현장을 택했다. 말보다 결과를 택했다. 그런 결정 하나하나가 내 시간을 살렸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일을 다 하지 않는다. 시간을 다 쓴다. 나는 돈을 써서 일을 위임했다. 그리고 그 위임이 나의 시야를 넓혔다. 시간이 생기면 나는 멀리 봤다. 내일이 아니라 10년 뒤를 봤다. 그 시간의 여유가 미래를 만들었다. 돈을 아끼려다 내일만 보는 사람은 결국 내일에 묶인다. 하지만 돈을 써서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내일을 넘어 세상을 본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한 번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시절이었다.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가 쏟아졌다. 모두가 숫자에 묶여 있었다. 나는 그때 결단했다. 이 회의 오늘로 끝내자. 결정하자. 임원들이 놀랐다. 회장님, 아직 검토가 부족합니다. 나는 대답했다. 시간이 부족하지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니다. 그 결단이 프로젝트를 살렸다. 세상은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을 원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시장을 지배한다. 나는 인생에서 시간을 사는 소비를 가장 현명한 투자라 여긴다. 나에게는 두 가지 신념이 있었다. 하나, 시간은 돈보다 비싸다. 둘,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부를 지배한다. 사람들은 종종 공짜의 시간을 원한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의 시간은 없다. 그 시간은 누군가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돈을 직접 냈다. 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현대건설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 하루가 48시간 같았다. 모든 게 동시에 터지고 모든 게 나를 향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내 시간을 싸게 쓰지 마라. 남의 사소한 문제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다. 대신 나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 나의 시야가 필요한 일에 시간을 썼다. 사람들은 그게 차가워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회사를 살렸다.
지도자가 시간을 잘못 쓰면 그 밑에 수천 명이 길을 잃는다. 나는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하곤 했다. 오늘 하루 나는 시간을 잘 썼는가? 돈을 얼마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했다. 나는 돈보다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시간은 돈을 낳지만 돈은 시간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돈이 없다고 시간을 싸게 팔지 마라. 나중에 돈이 생겨도 그 시간은 못 싸운다. 그래서 나는 시간의 가치를 늘 돈보다 높게 두었다. 그것이 나를 바꾸었고 회사를 바꾸었다. 나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다. 돈이 없어도 시간은 있다. 그 시간을 배움과 경험에 써라. 그리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는 소비란 인생의 방향을 돈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미래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가진 사람이다. 시간은 권력이다. 그리고 그 권력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주도한다. 나는 평생 그 법칙대로 살았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시간을 산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사는 것과 같다. 나는 돈을 써서 내일을 샀고 그 내일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내가 미래를 위해 돈을 썼던 이유,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썼다. 그러나 그 돈은 언제나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모험가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내일을 믿은 사람일 뿐이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의 안정을 위해 돈을 쥐었지만 나는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돈을 흘려보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운 네 번째 소비의 철학이었다. 돈은 미래를 사는 도구다. 오늘의 손해가 내일의 기회가 되고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길이 된다. 나는 그 진리를 몸으로 배웠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모아두고 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늘 반대로 생각했다. 돈을 모으는 시간에 세상은 변한다. 기다리는 자는 늘 뒤처진다. 나는 늘 앞서 나갔다.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길이 보이면 바로 걸었다. 돈은 언제나 부족했지만 기회는 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돈으로 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회사가 처음으로 큰 규모의 공사 입찰에 도전했을 때였다. 경쟁사는 모두 우리보다 규모가 크고 자본도 많았다. 그들은 안전하게 입찰 금액을 계산했지만 나는 다르게 했다. 이 공사는 우리가 맡는다.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낮은 단가로 입찰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이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손해가 아니다. 투자다. 이번 공사로 신뢰를 얻으면 다음 공사부터는 이익이 따라온다. 그 결단은 위험했다. 그러나 나는 그 위험을 감수했다. 그리고 결국 그 공사를 따냈다. 공사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사는 신뢰를 얻었다. 몇 년 뒤 그 신뢰가 수백 배의 이익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미래를 사는 소비는 언제나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짜 손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미래를 향해 돈을 썼다. 그리고 그 돈은 늘 나를 한 단계 높이 올려주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확실한 걸 보고 투자하라. 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미래란 없다. 나는 불확실함 속에서 확신을 만들었다. 그것이 진짜 투자의 본질이었다. 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해 돈을 썼고 그 내일이 내 회사를 그리고 내 인생을 키웠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돈을 쥐면 가난해지고 돈을 흘리면 부자가 된다. 돈은 써야 산다. 그리고 그 쓰임이 미래를 향할 때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날개가 된다. 나는 돈으로 날개를 샀다. 그 날개가 나를 바다 건너까지 데려갔다. 1970년대 나는 조선소를 세웠다. 세상은 모두 나를 말렸다. 조선소라니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행도 정부도 전문가도 모두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내일을 봤다. 세계는 곧 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준비해야 한다.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돈을 썼다. 땅을 사고 설비를 들여오고 사람을 모았다. 모든 게 빚이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를 사는 빚이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어땠는가?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현대조선은 세계 1위가 되었고
그때 쓴 돈이 결국 수십 배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또 한 번 확신했다. 미래를 향한 소비는 언제나 가장 값진 소비다.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하다. 지키는 사람은 현재를 본다. 쓰는 사람은 미래를 본다. 나는 항상 미래를 봤다. 그래서 오늘의 불안은 견딜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돈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내일이 없는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업가들이 눈앞에 돈에 매달리며 무너지는 걸 봤다. 그들은 하루라도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했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손해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의 손해를 내일의 투자로 바꿨다. 손해를 견디는 용기가 곧 부자의 자격이다. 미래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믿는 행위다. 지금의 돈이 내일 더 큰 의미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조선소를 세우던 날도 자동차 공장을 짓던 날도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확신했다. 미래는 돈이 아니라 결단이 만든다. 그 결단은 언제나 돈을 앞섰다. 나는 젊은 시절 늘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아껴선 절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돈을 써야 세상이 움직인다.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진짜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돈도 인생도 죽는다. 나는 늘 돈을 움직이는 연료로 썼다. 미래를 향한 소비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 잠을 줄여야 하고 불안을 견뎌야 한다. 하지만 그 희생이 나중에 부로 바뀐다. 나는 그 과정을 수없이 경험했다. 처음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지나면 반드시 성장의 문이 열린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한 번은 외국의 한 투자자가 내게 물었다. 정 회장님, 왜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십니까? 지금의 이익만 챙겨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의 이익은 나를 먹여 살리지만 미래의 이익은 세상을 살린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내 투자 제안을 수락했다. 그 후 그는 내 철학을 이렇게 말했다. 정주영은 돈으로 미래를 사고 미래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나는 말하고 싶다. 돈은 미래를 향할 때만 가치가 있다. 오늘의 편안함에 쓰인 돈은 내일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내일을 만드는 데 쓰인 돈은 세대를 넘어선다. 그것이 내가 믿은 소비의 철학이었다. 나는 돈을 써서 배를 만들었고 돈을 써서 길을 닦았으며 돈을 써서 사람을 키웠다. 그 돈은 모두 미래의 통화였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돈을 위해 일해야 한다. 돈을 일하게 하려면 돈을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돈을 미래에 쓰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자유롭다. 그러나 돈을 오늘에만 쓰는 사람은 편하지만 가난하다. 나는 불안을 택했다. 그 불안 속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를 사는 소비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 소비만이 인생을 바꾼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을 미래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의미 없이 쓰는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 계산되지 않은 소비, 그러나 인생을 살아있게 만드는 소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의미 있는 낭비에 대한 것이다. 나는 평생 돈을 썼지만 모든 소비가 계산된 것은 아니었다. 어떤 돈은 수익으로 돌아왔고 어떤 돈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바로 그 흔적 없는 소비가 나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의미 있는 낭비라 불렀다. 세상은 언제나 계산을 강요한다. 얼마를 쓰면 얼마가 남는가? 얼마나 벌면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러나 인생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돈을 써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다. 나는 그 두 시점을 구별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내 6번째 소비의 철학이었다. 돈은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계다. 나는 가난한 시절에도 가끔은 쓸데없는 일에 돈을 썼다. 남들은 그걸 낭비라 했다. 하지만 그 낭비 덕분에 나는 버틸 수 있었다. 한 번은 혹독한 겨울이었다. 공사장 컨테이너 안에서 얼어붙은 밥을 먹으며 일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작업반장과 일꾼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은 일하지 말고 소 한 마리를 잡읍시다. 모두가 놀랐다. 회장님 미쳤습니까? 지금 돈도 없는데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먹는 겁니다. 이 추위를 이기려면 마음이 먼저 따뜻해야지. 그날 우리는 한겨울의 추위를 잊고 처음으로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은 새벽부터 2배로 일했다.
그 낭비가 일을 살린 것이다. 나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돈은 논리로만 써서는 안 된다. 때로는 감정으로 써야 한다. 감정 없는 절약은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의미 있는 낭비는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나는 그 감정의 흐름을 아는 경영자이고 싶었다. 회사가 힘들 때마다 나는 직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줬다. 작은 축하, 사소한 격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작은 낭비들이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었다. 사람들은 효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효율만을 뱉다 보면 인간미를 잃는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경영했다. 사람은 숫자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마음은 쓸모없는 돈에 반응한다. 회사의 식당에 좋은 식재료를 들여놓는 일, 현장에 선풍기를 설치하는 일, 명절에 한 상자 과일을 보내는 일, 모두 수익으로 따지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었다. 그러나 그런 소비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신뢰의 뿌리가 되었고 결국 큰 이익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한 번은 해외 현장에서 일이 막히던 시절이었다. 공사 기한은 다가오고 인부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가 불안해했다. 나는 그날 밤 그들에게 말했다. 내일은 일 쉬자. 대신 우리가 직접 바다를 보러 가자.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공사 기한이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기한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의 숨이다. 우리는 버스를 빌려 바다로 갔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앉아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들에게 맥주를 사주며 말했다. 이 바다를 기억하시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바다를 볼 거예요. 그날 이후 그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일은 기적처럼 진척되었고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나는 그날 확신했다. 낭비처럼 보이는 소비가 사람의 마음을 살린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가끔은 미친 듯이 써라. 그 돈이 당신을 인간으로 만든다. 사람은 계산 속에 갇히면 작아진다. 그러나 가끔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마음이 넓어진다. 나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손해를 봤지만 그 손해 덕분에 인간의 향기를 잃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의 논리에만 갇힌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걸 숫자로 판단한다. 그러나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순간으로 기억된다. 그 순간을 만드는 게 바로 의미 있는 소비다. 나는 자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한 기술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잃었을 때 나는 직접 조문을 갔다. 그것은 회사 일정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방문으로 그 기술자는 평생 내 곁에 남았다. 그가 나에게 남긴 말이 있다. 회장님, 저는 그날 회장님이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다. 그래, 돈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잇는 끈이다. 나는 가끔 내 자신에게 물었다. 정주영, 너는 오늘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을 웃게 했느냐? 그 질문이 내 삶의 기준이었다. 나는 수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중 가장 값진 투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소비였다. 그 행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다. 돈을 쥐고 있으면 단단해지지만 돈을 흘려보내면 따뜻해진다. 나는 단단함보다 따뜻함을 택했다. 나는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라. 때로는 미련하게, 때로는 바보같이 써라. 그 말은 내 안의 인간이 나에게 한 조언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았다. 때로는 손해를 받고 때로는 비웃음을 샀다. 하지만 그 소비들은 모두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다. 돈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웃음과 추억이 남았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깨달았다. 의미 있는 낭비야말로 인생의 윤활유다. 모든 것을 효율로만 맞추면 삶은 메마른 기계처럼 된다. 그러나 가끔은 멈추고 허투루 보이고 낭비처럼 보여도 괜찮다. 그게 인생을 부드럽게 만든다. 돈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감정이 생기고 감정이 있어야 사람이 산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 돈을 쓸 때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낭비가 아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면 이미 가치가 있는 소비다. 그 말에 어떤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감성이 없는 돈은 결국 돌덩이다. 돌로는 길을 닦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닦을 수 없다. 나는 지금도 그 철학을 믿는다.
돈은 인간의 온기를 전하는 수단이다.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소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투자다. 나는 계산보다 온도를 선택했다. 그것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인생의 소비에는 또 다른 단계가 있다. 감정의 소비를 넘어서 감사와 나눔의 소비가 있다. 돈을 흘려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소비. 다음 이야기는 그 나눔이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를 완성시켰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는 돈을 벌었고 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진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버는 자가 위대하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주는 자가 진짜 위대하다. 돈이란 나를 위해 쓸 때는 도구이지만 남을 위해 쓸 때는 철학이 된다. 나는 그 철학을 인생의 마지막 절반에서 배웠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많은 돈이 나 혼자만의 것이라면 그건 부가 아니라 짐이다. 그래서 나는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다. 한 직원의 자녀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회사 규정상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다. 나는 직접 병원비를 냈다. 그 직원은 내게 찾아와 울며 말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은혜를 나중에 누군가에게 돌려주시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바꿨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회사가 가족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알았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지막 열쇠다. 나눔은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신뢰하는 행위다. 나는 언제나 세상을 믿었다. 그래서 도와줄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걸로 성공해라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네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눔은 거래가 아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다. 내가 가진 것보다 세상에서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느낄 때 사람은 자연스레 나누게 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그때마다 나를 살린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이었다. 그들이 내 곁에 남아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가 그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위기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러분이 해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돈으로 증명했다. 보너스가 아니라 감사금이었다. 그들은 나의 돈이 아니라 나의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냈다. 나는 종종 생각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다.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이는 돈으로 벽을 세우고 어떤 이는 돈으로 다리를 놓는다. 나는 다리를 놓는 쪽을 택했다. 벽은 사람을 가두지만 다리는 세상을 잇는다. 나눔은 다리를 놓는 일이다. 나는 그 다리를 평생 놓아왔다. 한 번은 젊은 사업가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도 성공하면 꼭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성공이란 뭔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성공은 버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버는 건 능력이고 나누는 건 품격입니다. 그 말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몇 년 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다. 그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세상은 이런 사람 덕분에 조금씩 따뜻해지는 거야. 나는 평생 일했고 번 돈의 일부를 학교와 병원에 기부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였다. 나는 돈을 벌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돈은 나 혼자 쓴다면 의미가 없다.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때 진짜 가치가 생긴다. 그래서 내 기부에는 언제나 이름을 크게 새기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내가 나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남에게 줍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죽으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눔은 남는다. 내가 준 만큼 세상에 내가 남는다. 돈은 흘러야 산다. 사람에게 주어야 생명이 생긴다. 나눔은 죽은 돈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나눔에는 또 다른 힘이 있다. 그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힘이다. 사람은 돈을 깰수록 불안해진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그러나 나눠주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가벼워진다. 나도 그랬다. 큰 기부를 결심할 때마다 내 마음은 편안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돈을 좀 때는 계산이 생기지만 나눌 때는 자유가 생긴다. 나는 그 자유를 맛봤다. 나는 나눔을 할 때마다 느꼈다.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구나. 상대의 눈빛에서, 감사의 인사에서, 세상의 따뜻한 숨결에서 나는 오히려 더 큰 부를 얻었다. 그것이 내가 배운 진짜 부자의 순환이었다. 돈은 쌓일수록 식지만 나눌수록 뜨거워진다. 나는 그 열기를 따라 살았다. 나는 지금도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벌기보다 돈을 흐르게 하라. 흐르는 돈이 세상을 살린다. 나눔은 거창한 게 아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나눔이고 넘어지는 동료의 등을 두드려주는 것도 나눔이다. 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다. 나눔의 본질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것이다. 돈은 쓸 때 의미가 생기고 나눌 때 생명이 생긴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나는 종종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산골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었던 내가 이만큼의 부를 이루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부자가 된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돈을 사랑했지만 집착하지 않았다. 돈을 흘려보내며 살았기에 돈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내가 나눈 것은 돈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은 나누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나눔은 인간을 완성시킨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돈의 마지막 단계는 나눔이 아니다. 그것은 배움의 순환이다. 돈으로 세상을 배우고 세상으로 돈의 의미를 깨닫는 일. 다음 이야기는 내가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마지막 철학, 돈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돈을 퍼졌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야 깨달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었다. 돈은 배움의 스승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돈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돈을 다뤄보니 알게 되었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그 욕망을 다스리는 시험장이었다. 나는 돈을 통해 세상을 배웠고 세상을 통해 돈의 한계를 알았다. 그것이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서 얻은 깨달음이었다. 돈은 나를 가르쳤다. 어릴 적엔 돈이 없어서 배웠고 나중엔 너무 많아서 배웠다. 가난 속에서는 절박함을 배웠고 부 속에서는 겸손을 배웠다. 돈이 없을 때는 사람의 진심을 보았고 돈이 많을 때는 사람의 욕심을 보았다. 그 두 세상을 모두 본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돈은 인간을 시험하는 도구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돈이 없다고 불행하지도 않다. 중요한 건 돈을 다루는 마음이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 한 끼 먹을 돈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그때는 돈이 전부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큰 회사를 이끌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었을 때 나는 다시 생각했다. 이제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많은 부자들이 돈을 벌면서도 늘 불안하다. 잃을까봐, 줄어들까봐, 빼앗길까봐.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돈을 내 손으로 흘려보내며 배웠다. 돈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흘리면 돌아온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었다. 나는 인생에서 세 가지 시기를 겪었다. 돈을 벌던 시기, 돈을 쓰던 시기, 그리고 돈을 내려놓는 시기. 처음에는 어떻게 벌까를 고민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게 남길까를 고민했다. 그때 깨달았다. 돈의 진짜 목적은 남김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사람들은 돈을 남기려 애쓰지만 내가 본 가장 위대한 부자는 돈 대신 가르침을 남긴 사람이었다. 나는 어느 날 직원들과의 회의 중 이런 말을 했다. 여러분, 돈이 회사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신뢰가 회사를 키웁니다. 그 말을 한 뒤 한 젊은 간부가 물었다. 회장님, 그럼 돈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되지요. 그날 그 직원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나도 그날 이후 그 말을 내 좌우명으로 삼았다. 돈은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너는 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너는 나를 위해 살 것이냐? 나로 인해 살 것이냐? 나는 그 질문에 평생 답하며 살았다.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현명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돈을 인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고 탐욕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그 사이의 균형을 배웠다. 그 균형이 바로 인생의 중심이었다. 내가 깨달은 마지막 진리는 이것이다. 돈은 사람을 키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돈이 나를 키웠던 건 내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생각했고 돈을 쓸 때도 사람을 먼저 떠올렸다. 돈은 나에게 세상의 구조를 가르쳤다.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만 돈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절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 돈은 흙과 같다. 쌓아두면 썩지만 밭에 뿌리면 열매를 맺는다. 흙은 손에 묻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돈도 그렇다. 돈을 깨끗하게만 보려는 사람은 결국 돈을 모른다. 돈은 더러워야 쓸모있다. 현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땀과 섞여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 나는 그 더러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돈이 내게 진짜 의미를 가르쳐줬다. 나는 종종 이렇게 회상한다. 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굴렸다. 손해를 봐도 배웠고 실패를 해도 경험을 얻었다. 돈은 나를 가르쳤다. 이익만을 겟는 자는 길을 잃고 신뢰를 겟는 자는 길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늘 신뢰를 앞세웠다. 어떤 계약이든 어떤 사업이든 약속을 지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은 그런 신뢰에 결국 보답했다. 그것이 부의 순환이었다. 나는 인생의 끝에서야 진짜 부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불안 돈의 양이 아니라 깨달음의 깊이다. 돈을 많이 가졌어도 인생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다. 반대로 돈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한 사람은 진짜 부자다. 나는 그 진짜 부자가 되고 싶었다. 돈으로 사람을 돕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며 돈으로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인생. 그것이 내가 꿈꾸던 부자의 완성이었다. 나는 세상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돈은 배워야 한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러나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은 결국 인간을 닮았다. 다루는 자에 따라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한다. 돈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돈을 쓸 자격이 있다. 나는 평생 돈과 싸웠지만 결국 그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인생은 돈으로 시작하지만 깨달음으로 끝난다. 나는 돈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세상을 통해 인간을 배웠다. 그리고 인간을 통해 돈의 본질을 알았다. 그 본질은 단순했다. 돈은 흐르는 마음이다. 막히면 썼고 흐르면 산다. 나는 그 흐름 속에서 살아왔고 그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고 돈을 벌되 나누며 돈을 쓰되 배워라. 그 세 가지를 지키면 돈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을 완성시켜준다. 나는 젊은 날 돈을 댄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돈을 댄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자신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걸 세상 모든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돈을 통해 인생을 배워라. 그 배움이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다. 부는 숫자가 아니다. 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돈을 배우는 사람만이 돈을 초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인생은 자유로워진다.